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3주면 끝날 것 같았던 비대면 수업이 벌써 5주차를 지나서 6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생소한 인터넷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 실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수업에 대한 불안감과 또 등교를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 걱정을 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공부한 여러분들의 학교 선배이자 특정 분야에 30여 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생 선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등교해서 실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경우에 저는 2학기 수업에 필요한 이론 교육을 1학기 때 먼저 실시를 하고 2학기 때는 실습에 집중을 해서 한 학년 전체로 볼 때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업보다도 제가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한 환경에서 적응을 잘 못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가 있고 또 예전보다 바깥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체적인 건강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어느 누구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해서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날 서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고생하시고 화이팅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호환성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특정의 필요성과 호환성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시간 학습 목표이고요. 특정의 필요성, 호환성의 개념, 그리고 호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특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에 보면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이 무인도에서 28년간 혼자 살아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이라든지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서로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물과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동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약속이 필요한데 이 약속을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러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측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측정이 잘못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 생활 주변의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겹살 1인분에 5,000원씩 하는 식당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요즘 보통 1인분은 200g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밀기계과 2학년 전체 학생이
1인당 1인분씩 먹으려면 회식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정밀교과 2학년이 주간에 30명씩 세반 90명, 그리고 야간 10명 해서 100명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명이 1인분씩이 5,000원이니까 전체가 회식을 하려면 50만 원의 회식비가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울이 10g을 틀리게 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인분이 5,000원인데 1인분은 200g이니까 5,000원을 200g으로 나누면 1g에 25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울이 10g이 틀렸으니까 이 10g에 25원을 곱하면 250원이 됩니다. 이 250원을 100명으로 곱하니까 총 25,000원이 됩니다. 회식비에서 25,000원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누가 이익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가 손해인가, 이걸 한번 간단히 따져보면, 만약에 저울이 200g을 재야 되는데 210g을 쟀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손님이 10g씩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되고, 만약에 200g을 재야 되는데 190g을 쟀다. 그럼 이때는 10g씩이 덜 나가게 되는 거니까 가게 주인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울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울을 만들 때도 오차가 있고 이 또 저울의 성능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을 만들 때 이 저울은 얼마까지 오차가 생겨도 문제가 없다라고 오차를 허용해 줍니다. 이것을 허용 오차라고 하는데, 이 허용 오차를 우리가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차 안에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공차 안에 들어있다면 이것은 뭐 누가 손해고 이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울의 그 기계가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예를 들어봤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측정에는 이런 오차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 측정을 틀리게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누군가가 이익이 되고 누군가가 손해가 되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조라는 측면에서 측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공정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기계 가공, 프레스 가공, 사출 성형 등등의 공정을 거쳐서 부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부품을 만들 때는 항상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조제된 제품이 원하는 성능을 직접 발휘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최적화된 공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제조 공정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어떤 성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측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조에서 직접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제조 공정이긴 하지만 실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이제 설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발 과정에서 설계 사양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작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시작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설계 허용치, 즉 공차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품질 관리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면이 없이 실물 측정을 통해서 경쟁사 제품을 벤치마킹하는 경우, 이런 도면이 없이 실물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역설계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측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호환성 확보라는 중요한 이슈가 이 측정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조 공정과 설계 이 과정에서 측정이 필요한 것을 간단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전보 여객기가 지금 이륙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항공기를 만들 때 뭐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 200만 개 또는 30만 개 뭐 이런 부품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부품들이 다 모여서 조립이 된 제품이 이렇게 그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T-50이라는 고등 훈련기, 또 수리온이라고 하는 헬기,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제작하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의 항공기 제작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복잡한 부품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의 그 비행기를 조립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이라는 것이 공동체 간의 약속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한 집단 안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 이것을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이제 측정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측정은 공정한 거래의 기준이 되고 또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약속된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국제 단위기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측정 표준의 바탕이 되고요. 1960년 제11자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국제 단위기계라는 것을 처음 채택하였습니다. 국제 단위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잉사에서 제작한 보잉 787이라는 항공기의 재원입니다. 지금 길이가 약 63m가 되고요. 높이가 17m, 너비가 60m, 그리고 총 중량이 254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약 2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200만 개라는 많은 부품이 세계 각지에서 만들어져서 조립된 이 비행기가 어떻게 이상 없이 뜰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호환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항공기 각 부분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대한항공,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은 미국의 보잉사, 지금 이 부분은 프랑스에서 만들고, 또 이 부분은 일본에서 만들고, 뭐 캐나다, 스웨덴, 여기 보면 프랑스, 일본, 이태리, 이런 여러 회사에서 이 부품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미국인데, 이 미국의 보잉사에서 이 부품을 조립을 한다 그러면 한국은 여기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부품, 일본에서 오는 부품, 또 카나다에서 오는 부품,
또 이런 이태리, 스웨덴, 프랑스 이런 유럽에서 오는 부품, 이런 부품들이 전부 미국에 있는 보잉이라는 회사에서 조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문제없이 제품이 잘 조립돼서 성능을 발휘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호환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환성이라는 것은 기계 부품이 각기 다른 장소와 각기 다른 시간에 가공돼서 한 곳에서 집중 조립하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성질, 이것을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신 그 보잉사의 이 보잉 787 이 부품이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서 부품을 가공해서 보잉이라는 한 회사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조립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각 만드는 부품이 동시에 만들어졌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뭐 한 달 전에 만든 것도 있고 또 금방 만든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AS를 위해서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조립이 되는데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호환성이라는 것은 기계 부품이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에 가공되어 한 곳에서 집중 조립하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성질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환성을 이해할 때 여기에 보면 인터, 체인지, 어빌리티라는 세 개의 단어가 조합되어 있는데 인터라는 것은 무엇 무엇 사이에, 무엇 무엇 간에 이런 뜻이고요. 체인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환, 어빌리티는 능력. 그래서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호환성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는데 부품이 고장나서 AS 센터에 가면 그 부품 모델 번호만 알면 바로 새 걸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각 부품이 호환성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놓쳐가지고 액정이 깨졌다. 그런 경우에도 AS 센터에 가면 액정을 새로 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델 번호만 확인해서 새로운 액정을 갖다 끼우면 조립이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그 이유도 바로 각 부품이 호환성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이러한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가? 예, 이 호환성을 유지하려면 설계, 가공, 측정이라는 이 각 공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설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일된 단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인치 단위를 쓰고 어떤 나라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같은 부품을 단위를 같이 혼용해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나중에 조립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된 단위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 단위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SI 단위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밀한 가공, 우수한 공작 기계와 정밀한 지그 또는 공구를 사용해서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데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밀한 측정기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적절한 측정 방법이 필요한데 정밀한 측정기를 만드는 것은 측정기 회사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밀한 측정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측정 방법이 중요한데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을 하는 목적이 이러한 적절한 측정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실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정밀 측정은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는 통일된 단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단위가 통일되지 않아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의 예를 다음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1999년 10월 2일자 MBC 뉴스 데스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를 막을 수는 없는가 봅니다. 세계의 두뇌가 다 모였다고 하는 미국 우주항공국이 화성 탐사선을 쏠 때 미터를 마일로 잘못 입력을 해서 1,500억 원짜리 우주선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 1, we have ignition. 10달 전 화성의 기후와 생명체 존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발사됐던 이 우주 탐사선이 최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미 우주항공국의 조사 결과 원인은 어처구니 없는 계산 착오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우주선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사는 운항 자료를 미터가 아닌 마일 단위로 입력시키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자료를 넘겨받은 나사의 과학자들은 그러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미터법을 쓰는 컴퓨터에 자료를 그대로 입력시킨 것입니다. 이 실수로 나사는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짜리 우주 탐사선이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다 불타버렸거나 산산조각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ll, it's really astonishing that they could have made such a fundamental mistake and had so many opportunities to detect it, but not run into it until the very last minute. 나사는 화성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월 3일 화성에 착륙 예정인 다른 우주선 두 척도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지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선영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케이프 캐너베럴 공군 기지에서 발사된 이 화성 탐사선은 자세 제어용 추력기라는 걸 이용해서 궤도 접속 수정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바로 이 궤도를 따라서 화성 우주선이 이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실제로는 이 궤도를 따라서 비행을 했습니다. 이 궤도인데요. 여기가 지금 화성이고 여기가 지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자세제어용 추진기가 여기서부터 추진력을 내뿜으면서 이 화성에 착륙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추진기가 추진력을 뿜어대면서 이 화성에 착륙을 하려다 보니까 이 거리가 너무 짧아서 표면에 부딪혔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아마 마찰이 돼서 없어졌을 것이다.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원래는 이 정도 약 최소 150에서 160km 상공에서 그리고 여기서 계산된 것은 200km가 넘는 위치에서 추진력을 발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57km 상공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느냐? 이 추진력을 계산한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는 이것을 파운드로 계산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넘겨받은 나사에서는 뉴턴으로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시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동해야 될 위치보다 4.45배 낮은 위치에서 이 추진기가 작동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나사에서 이 일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해고가 됐고 나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미터법만 사용하도록 규정을 고쳤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미터법과 파운드법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미터법으로 강제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기관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단위가 통일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위키백과에서 이 화성 우주 궤도선 사고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비교적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류의 단위를 서로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1m가 되고요. 이 1m는 약 3.3피트, 그 다음에 1.1 야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밀리미터와 인치 사이에도 환산을 많이 합니다. 1인치는 2.54cm가 되고 이것은 25.4mm가 됩니다. 측정 실습 시간에도 자주 나오는 단위 환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준과 측정 그리고 호환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호환성이 잘 유지가 되었을 때는 200만 개가 넘는 부품이 각기 다른 장소, 각기 다른 시간에 가공이 돼서 한 곳에서 집중 조립을 하더라도 이상 없이 그 크고 무거운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반대로 호환성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몇천억짜리 우주선이 순식간에 폭발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환성을 잘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측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밀기계과에서 전공하고 있는 정밀측정이라는 과목은 공정한 거래의 기준이 되고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에 걸맞는 책임감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